세 번째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흥분을 전달하는 세포인 뉴런을 포함하여 흥분 전달에 관여하는 모든 세포와 기관을 얘기합니다.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 다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뇌가 있고 척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뇌와 척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뇌에 칩을 심으면 볼 수 있다. 그래서 뇌는요, 감각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전기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골로 쌓여 있고요. 그래서 딱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평상시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를 소비할 정도예요. 그래서 ATP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행동을 통합하고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요, 대뇌, 그다음에 소뇌, 간뇌, 뇌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외에 척수가 있게 되겠죠. 각각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대뇌입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서 본 모습은 이게 대뇌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소뇌가 있는 모습입니다. 대뇌는요, 표면에 주름이 많아요. 왜 표면에 주름이 많을까요? 그렇죠. 뉴런을 많이 갖기 위해서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 뉴런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반구의 겉질은 각각 몸의 반대쪽을 지배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척수나 연수에서 신경이 교차해요. 한쪽에서 감각을 느꼈다면은 연수에서 교차를 해서 뇌에서는 왼쪽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판단한 것이 다시 연수에서 교차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왼쪽 뇌가 손상을 받으면은 몸의 오른쪽이 마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 속질은 촉삭돌기가 모여있는 백색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뇌의 모습이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여기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만약에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모일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뇌가 있으면 이렇게 겉에 모일 때가 더 많을까요? 그림을 봐도 그래서 겉에 모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겉에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으면서 회색질, 더 어두워지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안쪽은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겉질, 회색질이란 걸 볼 수 있고, 속질은 상대적으로 이제 밝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해부한 모습인데요. 해부한 모습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이렇게 회색질, 백색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는 거꾸로예요. 척수는 이제 H 모양의 속질에 회색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 겉질에 백색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한 모습은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속질, 회색질이 되겠습니다. 얘네 겉질은 부위에 따라서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바위에 설치됐던 폭약이 터지면서 쇠막대기가 이 사람의 머리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졌는데, 평소 차분하고 주위의 신뢰를 받던 게이지가 사고 후 모든 일이 조급해지고 약속을 어기고 상스러운 욕과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여기 손상된 전두엽이 인격이라든지 사회성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뇌는 부위별로 다른 일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모형도 있고 합니다. 각각의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림은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뇌 거칠에 나타나는 반응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나타낸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지금 단어를 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어느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했나요? 그렇죠. 이제 쭈뚜옆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어를 보고 읽을 때는요, 여기 후드 옆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눈은 앞에 있는데 너 눈이 귀에 달렸냐? 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뒤에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후드 옆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말할 때는 이제 두정옆, 그 다음에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제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뇌출혈로 말을 잘못하거나 기억을 잘 못하게 되었다면 대뇌 거칠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까요? 말을 잘 못한다니까 단어를 말하는 두정엽, 기억을 잘 못한다니까 단어를 생각하는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대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떠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지 말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활동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을도 잘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대뇌의 기능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대뇌 거칠은 부위에 따라서 기능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뇌 거칠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력, 연합력, 운동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감각력은 감각의 중추로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력은 정신활동의 중추가 되는 것이고 운동력은 수의운동의 중추가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이 되겠고요. 감각신경 또는 구심성 신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척수에서부터 뇌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연합신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죠. 그래서 반대쪽의 뇌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겉질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감각형이 되는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감각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합형, 그리고 여기가 운동형이 되겠습니다. 운동형은 다시 이제 연수에서 교차를 하고 연합 뉴런이죠.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반응기로 이어지게 하게 됩니다. 또 대뇌는 언어, 추리, 기억, 상상, 감정 등 고등 정신활동과 감각, 수위 운동, 의지에 의한 운동의 중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손해는 여기 이제 대뇌의 뒤에 있죠. 그래서 역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요. 몸의 평형을 유지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김연아 선수를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손해가 발달이 잘 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몸의 평형 조절은 속귀의 평형 기관인 반고리관과 정전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는 몸의 평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손해는 가장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발생 과정에 대해서 손해가 가장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합니다. 또 여기가 이제 대뇌가 가장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간뇌, 그 다음에 손해입니다. 크기가 제일 작은 건 중간뇌가 제일 작고요. 그리고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간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간자를 쓰고요. 간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뇌는 여기 위치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라고 하는 이유가 시상 밑에 있다라고 해서 시상하부고요. 여기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는요, 뇌는 아니에요. 즉 신경계는 아니고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전엽과 후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엽, 후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뇌는 시상이라는 게 척수 연수로부터 오는 자극을 대뇌 거칠에 선별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 조절 중추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뇌하수체는요, 그 전엽과 후엽으로 구성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계가 아니라 내분비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뇌는 옛날에는 중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중간뇌라고 하는데요. 뇌 중에서 크기가 제일 작고요.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안구 운동과 빛의 밝기에 따른 홍채의 수축 이완을 조절해서 동공 반사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뇌 하면은 중자 쓰면은 이렇게 해서 눈 모양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까먹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동공에서 공은 구멍공,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다 라고 하는데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졌다가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죠. 그 이유가 얘가 홍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근이에요. 내장근이 수축하고 이완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쓰러지면은 119 구조대가 와서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후레쉬로 비추잖아요. 그래서 왜 비출까? 눈이 이상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후레쉬를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동공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동공이 반응하는가, 즉 중간뇌가 이상이 없는가, 뇌가 괜찮은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교입니다. 뇌교는 여기가 간뇌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중간뇌, 그다음에 여기가 뇌교가 되는데요. 뇌교는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하고 호흡 운동의 조절을 관여합니다. 그리고 소뇌의 좌우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뇌교, 다리 교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가 남았는데요. 연수의 기능이 뭐냐면 소화 운동,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 소화 운동과 관여하죠. 그다음에 또 호흡 운동, 그다음 심장 운동, 심장 박동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품, 기침, 구토, 재채기, 따구지, 침 분비, 눈물 분비 등의 반사 중추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품하는 모습, 내가 원해서 하품하는 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와 척추에서 오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간뇌 뇌교 연수를 봤는데요. 이거는 동공반사,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정보를 시상으로부터 전달하는 뇌교. 그래서 뇌교는 호흡 운동의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했죠. 호흡 운동. 그리고 연수는 또 호흡 운동. 다 뇌줄기. 이게 뭐예요? 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송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이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척수입니다. 척수는 등뼈, 뼈 안에 있는 중심이 된다라고 해서 척수가 척추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구조는 이제 척수에 이어져 척수 속으로 뻗어나와 말초신경계, 척수신경과 연결되며, 그래서 여기 말초신경계 이게 척수신경이에요. 척수신경과 연결되며 대뇌와 반대로 겉질은 백색질, 그죠? 속질은 회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의 모습이 이게 척수예요. 그리고 이게 척추고요. 지금 말초신경인 척수신경이 뻗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척추가 되는 거고요. 이 사이사이 다 말초신경, 척수신경이 뻗어 나오게 되는 거고, 요게 여기 사이에 있는 이게 척수가 되겠습니다. 척수는요, 신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신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경이 등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뿌리 근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신경이 들어가냐면 감각신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 다발들이 자극을 받으면 이제 그 신경이 감각신경이 뒤로 등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이 되거든요. 근데 왜 등 쪽에 감각신경들이 몰려 있을까? 여기도 지금 감각신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나왔다. 여기가 운동신경이 되는데 왜 등 쪽에 몰려 있을까? 우리 옛날에는 직립보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래로 다 있으면 바닥으로 공격받을 것보다 위에서 공격받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들이 등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진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앞전자, 그래서 전근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근에는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다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의 구조에는 이제 후근이 있고 이제 전근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여기가 등 쪽이 되겠죠. 여기가 배 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 그래서 연합신경, 연합뉴런, 그 다음에 다시 운동신경, 원심성 뉴런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능으로 갈게요. 척수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 뇌와 척수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통로로 대부분의 자극은 척수를 지나게 돼요. 근데 얼군포와 신경은 척수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뇌로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공반사 등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릎 반사. 그래서 회피 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물체, 압정에 닿았을 때 움츠르기 위한 반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땀 분비, 젖 분비, 간단하게 배변과 배뇨. 얘들은 의식적이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배뇨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반사 중추가 되는 게 바로 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반사하고 무의식적 반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의식적인 반사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감각기를 통해서 또는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대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뇌가 조절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를 통해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지금 눈이 주전자를 향하죠. 그래서 눈이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뇌에 어디겠어요?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후두엽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제 주전자를 들게 되는 것이죠. 조건 반사하면은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종을 치면 먹이를 주면 개는 군침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먹이가 없어도 종을 치면 군침을 흘리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을 조건 반사로 개조할 수 있을까? 라고 레닌이라는 사회주의 학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과 보상은 사회주의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조건 반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플로페어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올릴 테니까요. 앞서 신경성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아요.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중간내, 연수, 척수를 거쳐서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간내를 먼저 보면요. 중간내는 이제 동공반사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의식을 하고 동공반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연수반사라고 해서 이거는 하품, 기침, 구토,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눈물 분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반사의 무릎반사가 있는데요. 이 무릎반사는 이제 망치로 무릎을 땅 하고 치면요. 얘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척수로 가요. 그래서 척수에서 이제 연합신경이 있는데요. 연합신경을 통해서 다시 아니면 연합신경 없이 다시 운동신경으로 빠져요. 근데 뇌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뇌는 알긴 알죠. 나중에 알긴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뉴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에 가기 전에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피 반사라고 해서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아니면 압정 같은 거에 찔렸을 때 빨리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게 닿았을 때 바로 뇌로 가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아는 건 반응을 하고 먼저 빨리 뛰고 이제 뇌에서 내가 뜨거웠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척수 반사가 되겠고요. 여러분 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극 전달 경로를 이제 요 예를 여기서 맞추면 되는데요.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는 시각 감각이 되겠죠. 그래서 시각 감각이 뇌여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죠. 후두엽이 되겠죠. 후두엽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얼굴 부위에 분포된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A로 가는 거예요. 또 얘로 뭐가 있냐면 동공반사가 있어요. 동공반사.
빛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많아. 빛이 들어와. 그러면 뇌 이번에 뭐예요? 그렇죠. 중간뇌가 되겠죠. 중간뇌에서 이제 홍채에 이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내장근이 돼요. 그래서 이완이 일어나면서 눈동자가 이제 동공이 작아지는 것을 컸다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주전자를 들었다. 아까 그거죠. 물을 마신다 라는 거. 그러면은 먼저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 근데 이제 우리가 얼굴 아래에 분포된 근육이죠. 그래서 비.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 역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 손을 움직였다. 비.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이번에는 눈 쪽이 아니네요. 그래서 얼굴 이외의 감각기, 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나. 그 다음에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그러면은 나에서부터 쭉 가서 B가 되겠네요.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뇌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B. 그 다음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다 자신도 모르게 빨리 손을 댔다. 뜨거운 주전자. 그래서 나. 근데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척수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회피 반사예요. 그리고 C가 되겠죠.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알긴 알죠. 나중에 먼저 손을 떼고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역시 회피 반사죠. 둘 다 이제 회피 반사가 되겠고요. 역시 나 C가 됩니다. 무릎 아래를 가볍게 쳤을 때 발이 들렸다. 역시 이건도 무릎 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척수에 의한 거. 그래서 역시 나하고 C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를 보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